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겨울이 오면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만들어 겨울 내내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신가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스 관절염과 근육통 그리고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이랍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손발 차가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자는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방법에 따라 그에 맞는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 드신다거나 물에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거나 아니면 생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기능을 도와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은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죠.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 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과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궈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지요?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이나 신장 그리고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눈을 밝은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의 결막은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으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검은 콩을 드실 때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드셔야 하는데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검은 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및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슘 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300%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 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전달, 혈액응고, 근육수축 등의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요.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E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 유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검은 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소갈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어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녹두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걱정 없이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란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빠르게 일으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일 텐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최고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놀라운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 동맥 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과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로 인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잡아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여 당뇨로 인해 발생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하여 부종을 경감시켜주고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두는 우리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독소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혈관 내의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는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의 찬 기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진통 효과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열이 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켜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보약, 한약을 드실 때에는 녹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두가 보약의 약효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이죠. 녹두는 이런 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데 간 기능을 강화해줘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지만 보약에는 상극인 것이죠. 보약의 효과도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전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꼭 안내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도 영양성분들이 풍부한데요. 녹두의 풍부한 소화효소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이런 유익균이 녹두의 전분 성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낙산염이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낙산염은 소화기관에 이로운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어 소화기관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해줘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액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마비와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기름, 들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죠.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죠.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들깨에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저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